자,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인구 피라미드는 우리 홍영기 선생님과 잘 배워서 알겠지만, 자, 이 특징적인 것이 아프리카의 나라들 56개국의 인구 피라미드는 완전 피라미드형이라는 거. 애들은 많이 태어나는데 빨리 죽어서 노인이 없다라는 거. 그렇죠? 반면에 선진국은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는 대신에 이미 태어난 사람들이 잘 죽지 않아. 기대 수명이 길어서 노인의 인구가 이렇게 두텁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주요 나라들 중에서 또 우리나라를 보시면 이제 선진국형으로 가고 있죠. 그죠? 여기 50대 있는 여기가 바로 베이비 부머 세대들, 전쟁이 끝나고 태어난 많은 아이들, 그죠? 거기가 지금 막 노인으로 넘어가기 직전이고 이미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몇 년 전 자료라, 그쵸?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이들은 안 태어나는데 더 가파르게 안 태어나서 아마 요런 모양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반면에 여기 인상적인 것이 보면은 이 미국의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뭐 정말 무슨 천막을 쳐놓은 것처럼 뚝 떨어져서, 그쵸? 이런 인구 피라미드는 바람직한 걸까? 바람직하지 않은 걸까? 이런 인구 피라미드가 굉장히 바람직하죠. 왜냐면 변화가 없는 거야. 그쵸? 인구 구조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그대로 늙어갈 테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죽어갈 테고. 그쵸? 그래서 올해 잘 되고 있는 것을 내년에 굳이 바꾸지 않아도. 그죠? 그다음에 노인들을 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부양할 수 있는. 미국은 근데 어떻게 이런 인구 피라미드가 나올까? 미국은 못 사는 나라야? 왜 이렇게 애들을 많이 낳는 거야? 선진국인 유럽의 이런 인구 피라미드와, 그쵸? 굉장히 다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원래 미국도 본토에 있는 사람들만 그린다면 아마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그쵸? 버트 그러나 여기 요 부분들을 누가 채워주는 거야? 바로 이민자들이 태워주는 거죠. 이민자들이. 그쵸? 이민자들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상적인 인구 피라미드가 나오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거.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의 몇 년 뒤의 모습과 비슷하죠. 이렇게 유소년 인구가 엄청 적게 태어나는, 그쵸? 음, 좋습니다. 자, 이제 OECD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나라들 보시면 일본, 한국, 그다음에 유럽의 몇몇 나라들 앞으로 감소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합니다. 1970년대 완전 피라미드 못 사는 나라형에서 점차 방추형 선진국형으로 변화하다가, 그죠? 여기가 너무 적게 태어나고, 그쵸? 그다음에 이분들이 돌아가신 후에는 바로 이런 역삼각형 모양의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그죠? 역삼각형 모양의 인구 피라미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음, 잘 대비해야 되겠죠. 이런 사회를 미리미리 예측하고. 자, 선진국 대표인 네덜란드와 개도국 대표인 니제르의 인구 구성과 주요 인구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니제르 같은 경우는 15세 이하가 50%입니다. 우리나라도 70년대 18세라고 그랬죠. 중위 연령이. 그쵸? 여기는 17%. 반면에 노인 인구의 비율이 16%. 여기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자 한 명이 7명 이상의 아이를 낳는 반면에 여기는 한두 명 낳는다는 얘기죠. 그죠? 와, 말이 7명이지. 이제 7, 8명의 애를 낳는다면 1, 2년에 한 명씩 낳는다고 생각하고 이들의 기대 수명이 57세잖아요. 그럼 1, 2년 사이로 애를 낳으면 막 17년 정도를 애를 낳는다는 얘긴데, 그죠? 15, 16년, 17년을. 그러면 걔가 이제 젖을 떼고 진짜 뭐 노동력으로 가치가 있다 그랬는데 농사를 지을 때까지 얘가 뭐 한 18세부터 애를 낳고 17년 애를 낳고 기르고 그다음에 얘가 한 6살 될 때까지 키운다 생각하면은 와 이게 뭐야 30 뭐야 41세잖아. 거의 인생의 와
애 낳고 키우다가 인생이 다 간다니. 여기는 81세인데 한두 명 낳으니까 그죠?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거죠. 자, 여기 인펀트 머털리티니까 뭐예요 이게? 영아 사망률이죠. 그죠? 1년도 못 살고 죽는 아이는 1000명 중에 여기 퍼 1000이잖아. 그죠? 1000명 중에 51명. 20명 중에 한 명이 1년도 못 살고 죽는다는 얘기잖아. 우리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숫자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 어떤 감이 안 오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쵸? 우리 156명이라는 숫자만 남아서 그쵸? 예,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네덜란드는 1000명 중에 한 서너 명 정도 그죠? 어떤 병력이 있거나 뭐 어떤 특별한 일로 사망하는 것 외에는 굉장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죠? 어느 나라에 네덜란드에 태어날지 니제르에 태어날지 아이가 결정하는 건 아닌데 그죠? 태어난 순간 자기가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 그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우리가 굉장히 감사해야 될 그죠? 우리가 나름대로의 여러 어려운 점도 있고 불만도 많지만 니제르 같은 나라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그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땠을까 생각하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되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쵸? 자, 다음은 이제 새로운 주제로 좀 넘어가서 인구 이동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는 쭉 한국에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특히 너희들 시대에는 더더욱 인구 이동이 많아질 텐데, 그쵸?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미 인구 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인구 배출 요인입니다. 배출. 나간다니. 인구를 나가게 만드는 요인들이 뭐가 있냐 보면 예, 밀어내는 요인이죠. 그죠? 빈곤. 못 살면 여기서 여기다가는 계속 이렇게 못 살겠구나 해서 나간다는 얘기지. 낮은 임금 수준. 똑같이 일을 하는데 돈을 적게 받으니까. 그쵸? 부족한 일자리. 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으면 일자리를 찾아 나가야죠. 생활시설의 부족. 집이 없고 뭐 하니까 그쵸? 그런 걸 찾아서 나가니까 살기 어려운 거야 다 그죠? 살기 어려우면 나가고 싶어 한다. 반면에 인구 흡인 요인. 인구를 빨아들이는 거죠. 그죠? 인구를 끌어들여 머물게 하는 요인입니다. 높은 소득 수준. 야, 저 나라에서 가서 일하면 돈을 잘 벌 수 있겠구나. 그쵸? 그다음에 높은 임금. 똑같은 일을 하는데 돈을 많이 줘. 그래서 선진국들로 일을 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쵸? 똑같이 가사 도우미를 하더라도 선진국에서 하면 돈을 많이 버니까 저개발 국가 사람들이 선진국에 와서 가사 도우미를 해서 본국에 송금을 해주죠. 그죠? 풍부한 일자리가 많으니까 이게 일을 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잖아. 쾌적한 주거 환경, 도시를 쫓아서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생활시설이 부족한 도시에서 쾌적한 주거 환경인 농촌에서 시골에서 도시로 일자리가 부족한 나라에서 시골에서 일자리가 많은 국가와 도시로 이렇게 인구가 이동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세계 국가 간 인구 이동, 세계 국가 간 인구 이동은 뭐 이런 이동을 살펴봤을 때 크게 네 가지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동을 하더라는 거야. 그다음에 정치적 이동, 뭐 종교적인 이동 같은 것들이 있는데 경제적 이동 가장 많습니다. 그죠? 여기다가 어디다 쓰세요. 그죠? 가장 많다. 당연하죠. 그죠? 돈을 벌 목적으로 이동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 이 이동은 아까 배출 요인이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흡인 요인이 많은 선진국으로 이동하겠죠. 돈을 똑같은 일을 해도 많이 주니까. 근데 이들은 인구 이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멀리 가는 것보다 가까이 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야 뭐야? 집에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죠? 방문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못 사는 남부 유럽 어떤 나라들이 있니? 스페인, 포르투갈, 뭐 그리스 그런 이탈리아 그런 데가 남부 유럽이죠, 그죠?
그다음에 북부 아프리카, 여기는 유럽의 식민 지배를 겪었던 뭐 알제리라든가 그런 나라들이 본국, 식민 지배를 받았던 본국으로 또 많이 갑니다. 서유럽과 북유럽, 서부 유럽은 어디니? 대표적인 서부 유럽이 뭐 영국, 독일, 프랑스, 북부 유럽, 대표적인 북부 유럽이 어디니? 예, 저쪽에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나라, 노르웨이, 스웨덴, 뭐 이런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죠. 잘 사는 나라들로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한다. 그래서 여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자리예요, 일자리, 그죠? 자, 라틴 아메리카, 멕시코, 브라질에서 그다음에 아시아, 인도, 중국에서 어디로? 앵글로 아메리카, 미국과 캐나다로 주로 이동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른 데 아니라 유럽으로. 왜? 유럽이 가까이 잘 사는 나라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디로? 앵글로로. 왜? 여기서 가까운 잘 사는 데가 앵글로 아메리카니까. 그렇죠? 이렇게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것을 경제적 목적의 이동 가장 많다. 그 다음 정치적 목적의 이동은 전쟁이나 아니면 내전 같은 것들을 피하기 위한 이동이라고 하고, 이런 정치적 목적의 이동을 우리가 특별히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난민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치적 난민. 물론 여기 환경 난민이 또 있지만, 그렇죠? 이 전쟁이나 내전, 우리가 전쟁이나 내전을 6.25 때 겪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6.25 때 많은 난민들이 해외로 이동, 해외로 난민으로 나갔고, 그다음에 6.25 전쟁 이전엔 뭐야? 그렇지. 식민 지배 기간에도 또 역시나 뭐예요?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난민으로 나갔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난민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그리고 5, 60년 전에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난민을 아주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도 뭐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뭐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또 역시 많은 난민들이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환경적 목적의 이동, 이걸 우리가 환경 악화로 인해, 뭐 대표적인 나라가 뭐 투발루 같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죠? 해수면 상승으로 섬이 영토가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한 이런 나라들, 주변 국가인 뭐 호주나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로 환경 난민을 신청하는데, 이 나라들에서 또 잘 안 받아주고, 그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종교적 목적의 이동, 뭐 이런 거는 과거에, 그죠? 과거에 그 청교도들의 이동이라든가, 그죠? 종교적 핍박을 피해서 이동하는, 뭐 민족적인 핍박도 있지만 거기에 곁들어서 민족과 종교가 얽혀서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작년에 문제가 됐던 로힝야족, 그죠? 로힝아족 같은 경우, 그죠? 이슬람을 믿는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죠? 로힝야족 같은 경우 뭐 종교적 목적의 이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